네, 안녕하세요. 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24년에 공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한 것인지에 대한 고득점 합격 전략을 이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유특, 초특이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이제 중특이랑 유초가 이제 과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두 이제 시작을 하시기에 앞서서 다들 이제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고 하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게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당연히 맞는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나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면 합격한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맞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뭐 속도나 아니면 주어진 시간,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이 임용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걸 전제하고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간단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간단하게 이제 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를 살짝 볼 겁니다. 예시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해설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이제 감이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구경해 보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과목별로, 그 다음에 시기별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는 정해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터디를 활용할까 말까, 얼마나 활용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여러분 1차 시험에서 2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2차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2차의 관문에서 내가 그래도 덜 불안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2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해서 그냥 많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서 1차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해두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을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필수 요건 이런 거 보실 거고요. 기본적인 어떤 팁 같은 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먼저 보실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1차 시험의 큰 과목이나 이런 건 완전 공통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만 약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다르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지역별 전형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각자 이제 시험 보시기에 앞서서 그래도 완전히 안정해 놓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지역이라던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 지역이라던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몇 군데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냥 한번 공고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직 안 보셨으면 교육청에 들어가면은 공고문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유특이시면은 유아특수, 초등이시면 초등특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2024학년도 가장 최근의 공고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에 대한 공고문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년에 볼 시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이걸 크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 1차 시험이 100점이거든요. 지금 이제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이 100점인데요. 그 중에 20점이 교직 논술, 그리고 80점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점에 해당하는 교직 논술을 먼저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한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항으로 한 페이지에 크게 한 문항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이제 글을 보고 관련을 지어서 쓰도록 요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 과목의 명칭도 그렇지만 논술이죠. 논술. 논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는 것이냐면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글을 그냥 우리가 막 편지 쓰듯이 쓰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서술을 할 때는 한다는 것은 그 서술을 할 때 이제 이거는 이래서 맞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제시가 되면서 내가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는 대화 내용이라던가 그 문제가 주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글이나 대화 내용 안에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론적인 근거를 내가 생각해내서 연결지어서 써야 될 수도 있고 그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글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교직 논술에 대한 건 이제 과목별 전략할 때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하루아침에 뚝딱 벼락치기에서 글을 잘 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글을 쓸 그런 기회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대비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를 꼭 고민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구체적인 전략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100점 중에 1차에서 20점은 논술입니다. 근데 이 논술은 여러분 정말 엉뚱한 얘기라던가 그런 것만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쓰라고 하는 것만 잘 쓰면 그것도 매해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어떤 체계성을 갖추고 쓰라고 하는 채점 요소를 빠짐없이 언급해서 쓰기만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논술도 정말 방향을 한번 잘못해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글 써버리면 통째로 큰 점수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80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A, B 이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육과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총칭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특수교육학,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죠? 그 다음에 유특 선생님들은 유치원 교육과정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특 선생님들은 초등교육과정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런 것들이 이제 법문제가 뭐 초특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공 문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특 선생님들은 이제 특수교육학 중에서도 사실 조금 이제 좀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특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그 특수교육학의 하위 영역이라고 이제 보자면은 뭐 학습장애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유아의 그 학령기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적용되지 않을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좀 제외학을 보실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 이제 보셔야 되고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특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유아특수교육 개론을 꼭 보셔야 돼요. 유아특수교육 개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특이나 중특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보는 그 특수교육학 개론과는 좀 다르게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전략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 개론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요 유아특수교육 개론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초특이 유특, 추특, 그 다음에 유초중 중에서 우리 특수에서 유초중 중에서 정말 진짜 정말 공부하셔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고 가장 진짜 너무 많아요. 가장 힘든 전공이 아닐까 이제 양으로 보자면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특 선생님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초특 선생님 같은 경우 보세요. 특수교육학 봐야 되죠. 지금 보시면은 특수교육학 다 봐야 됩니다.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되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포함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초등교육과정.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제시되어 있는, 고시되어 있는 범위로 보자면 다 보셔야 되고요. 이제 교육과정 A,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에 8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8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8문항이 있는데 이게 정말 딱딱 8문제가 아니라 8문항의 큰 문항 안에 소문항이 한 3개, 4개씩 있어요. 3, 4개씩.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보자면은 이 8문제 중에서 2문제.
그 다음에 또 B에서 8문제 중에서 A에서 2문제, B에서 2문제, 초특 같은 경우 A에서 2문제, B에서 2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초등의 기출이 그대로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 초등 임용시험 문제, 초등교육과정 문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전공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용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양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특 선생님들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 생각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초과정을 잘 준비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완벽히 보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과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그 선을 정해놓고 그냥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초과정이랑 관련해서는 그냥 강의에서 내가 특정 강의를 선택을 한다면 강의에서 다루는 것만 보겠다. 그냥 강의에서 했던 것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초과정이랑 관련해서 그동안 초특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만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있다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보는 것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정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다 보려고 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막 산만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막 불안해지기만 하고 마음은 놓이지 않고 막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특수교육학이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또 제대로 잡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특 선생님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내가 여기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교원임용시험제도 1차는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2차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1월에 시작을 해서 쭉 거의 1년 가까이는 1차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2차에서 뭘 하는지는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는 1차 시험 직후에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1차 시험 보시고 지금도 요즘도 그렇지만 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더욱 그렇긴 한데요. 분위기가 막 좀 산만하기도 하고 뭐 내가 1차가 되려나 이런 막 막연한 걱정과 이런 걸 하시기도 하는데 진짜 정말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래서 매년 제가 보는 게 1차 시험 끝나고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2차 손 놓고 있다가 막상 발표가 됐는데 합격한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든 2차를 최대한 잘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뒤늦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막 엄청난 부담감과 불안감이 이제 몰려오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합격하실 수도 있고 아쉬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차 시험 여러분 내년에 보시고요. 절대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1차 시험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세요. 누가 뭐라고 한다는 거 하는 게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도 많고 아닌 내용들도 많고 잘못된 내용도 진짜 많거든요. 요즘 세상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랑 관련해서는 1차 시험 직후에 그냥 덮어주시고 무조건 2차 준비한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는 여러분 지역별로 전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는 지역별 전형을 먼저 각자의 응시한 지역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지도안 작성인데요. 이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은 포함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심층 면접이랑 수업 능력 평가는 다 포함이 되는데 수업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그냥 하나로 통칭을 했는데요. 크게 좀 나누어서 보자면은 수업 실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주어진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나눔이라는 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수업 성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명칭은 다양한데 이건 이제 수업 나눔은 경기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수업 실현을 했죠. 그러면 내가 실현한 수업에 대해서 평가관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의 수업에 대한 성찰과 나의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의응답으로 해서 면접과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심층 면접, 그 다음에 수업 능력 평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이런 것들이 2차 시험이고요. 2차 시험도 이제 100점이죠. 그래서 2차 100점, 1차 100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과목을 알고 그래도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나중에 준비를 할 거지만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준비를 할 거지만 그래도 평소에 조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이제 보시자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심층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교사가 되고 싶냐, 뭐 아니면은 뭐 너 교사가 왜 되려고 하나 이런 그냥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보기도 하고요. 교직관을 보기도 하고 인성이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묻기도 하고 심층 면접, 그냥 면접 아니라 여러분 심층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적인 어떤 접근과 지식을 잘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심층 면접이랑 관련해서 우리가 특수교육학 1차 공부를 할 때 관련이 많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통합교육이라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개별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법 공부해 두시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답변, 문제 상황이 뭐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좀 더 질 높게,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행동수정이라던가 뭐 그리고 뭐 자폐 학생을 위한 중재 뭐 얘기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요 전략이라던가 이런 큼직큼직한 전략, 중재 이런 것들은 심층 면접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이나 뭐 교수학습 지도안, 과정안 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졸업하셨거나 그러면은 예전에 하셨겠지만 초수시거나 지금 4학년이시라면 이제 중간에 교생 실습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열심히 해두시는 거예요. 배워두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교생 실습 가시면은 담임 선생님이랑 또 잘 이렇게 가깝게 지내두시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좀 친분이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2차 준비할 때 한번 이제 저희 면접 한 번만 봐주세요. 수업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피드백 요청 드릴 수도 있고 궁금한 거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 임용 시험 제도에서 이제 2차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시험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가 라는 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 문제를 보시기 전에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시험 문제는 객관식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답형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럼 서답이 뭐냐? 서술 같은데 딱 서술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서답형이라고 하는 요것 자체가 이제 서답형. 네, 보이시죠?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면 기입형. 그래서 기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단한 용어 쓰는 거, 정해진 어떤 말을 딱 쓰는 것,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 쓰는 거, 밑줄 친 기억이 의미하는 용어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기입형이에요.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은요,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한 문장, 뭐 많으면 두 문장. 그래서 한두 문장 정도로 문제가 요구하는 걸 간단하게 이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서술. 그러니까 서술형이 기본적으로 서술이니까 문장의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논술형. 이건 글이죠. 이거는 논술형은 서본 결이 서론, 본론, 결론이 체계적으로 딱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시험 서답형이라고 하는 건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 기입형이 나오기도 하고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논술형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논술형 같은 경우는 뭐냐? 우리 앞에서 봤던 교직 논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AB에서는 논술형은 없어요. 그래서 논술형은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기입형과 서술형 같은 경우는 전공 문제에서 제가 아까 큰 문제 안에 소문항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소문항이 기입형의 형태일 수도 있고 서술형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초는 이제 기출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생겼고 내가 문제를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는지 24학년도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유특 문제 하나, 초특 문제 하나 그냥 예시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대화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사 강교사와 박교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의 일부이고 관찰 기록 자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즘의 문제들은 이렇게 상황을 다 줍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뭘 써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요. 상황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문제처럼 대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 과정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사가 뭐 메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설정하기도 하고 학생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연수 자료다 이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검사 결과다 이러기도 하고 관찰 기록이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모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론을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뭐에 대해서 직접 뭐를 써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상황을 주고 상황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주어진 상황을 보고 얘가 뭔 뜻이지? 얘가 어떤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 내용을 만든 것인지라는 걸 대화를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시고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를 말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AAC에서 요소 중에 이걸 말하는구나. 이런 게 사례와 상황을 통해서 주지만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론이 아주 방대한 양의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걸 그냥 글자로만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외우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요. 그럼 다 외우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방향으로 파악해야 되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문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내가 그걸 잘 파악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만을 간결하게 반영한 깔끔한 답을 쓸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런 문제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그러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화 내용 주고요. 나는 이제 행동수정이랑 관련해서는 이런 형식의 데이터, 자료가 되게 잘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뭐 목표 행동은 이런 거였는데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게 무슨 기록법이냐? 이런 거 묻는 것이죠. 이런 거 다 보실 거고 여러분 이론하면서 다 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상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유특 문제인데요. 3개의 소문항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제안한 이유를 쓰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안한 이유를 써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유를 써라. 이런 거 뭘까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시각적 자료의 내용을 써라. 이거 같은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빈칸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리맥의 원리랑 관련해서 이제 예시랑 관련해서 여기 들어갈 내용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내용 정확하게 쓰시는 거. 그 다음에 강화제 유형 써라. 강화제라는 거 이제 보시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강화제 유형 이런 건 이제 또 기입형이죠. 간단한 유형 명칭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찰 기록 방법 써라. 이것도 기입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 행동 A와 근거하여 여러분 요즘 문제 보시면은요. 이건 정말 일부의 예시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 이런 말들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표 행동 A에 근거하여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3번에 소문항 2번에서 그러니까 소문항 3번에서 동그라미 2번에 써야 되는 거에 어디에 근거해서 써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학생 특성에 근거해서 써라. 때로는 법에 근거해서 써라. 어디에 근거해서 써라. 관련지어 써라. 이런 것들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답안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든 안 하든 반영하고 녹여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상황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문항 안에 다시 소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잘 파악을 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채점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반영해서 이제 답을 쓸 수 있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그냥 암기력이 아니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력을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에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괜히 막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공부만 하시게 되고 결국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게 답안 작성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신경 쓰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 요걸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 요건 초특 문제입니다. 초특 문제인데 초특 문제는 또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특수교육학에 대한 문제를 묻는데 교육과정이랑 통합된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수교육학 문제만 있는 것도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매년 한두 문제 이상은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때로는 초과정, 때로는 기본교육과정이랑 통합이 되어서 그 안에서 교육과정적인 지식도 암기력도 물어보고 특수교육학에 대한 적용력이라던가 이해도도 묻는,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뭐 어쨌든 문제 형식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것도 대화의 일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쭉 보면서 이제 그 아래 바로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대화가 길게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등도 이제 보시면은 A에 근거해서,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문제는 여러분, 뭐, 기출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문제죠. 제일 좋은 문제는 그냥 답이 명확하게 하나가 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실 최근에 조금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답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답은 다 문제 안에서 또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A에 근거해서 명칭 쓰는 거 기입형이죠. 그 다음에 AAIDD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적장애에서. 그래서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명칭 쓰는 거 이런 건 이제 기입형으로. 근데 이것도 그냥 세 가지 요인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걸 써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은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 이런 예시가 나오죠. 교통질서 지키기, 규칙 지키기를 보고 무슨 요인일까 쓰고 버스 이용하기, 교통카드 구입하기 뭘까? 그래서 이거도 뭐 이거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쓰셔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용어 쓰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한 문제로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장애의 인지적 특성 중에서 인지적 특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비읍에 해당하는 것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해서 묻는 거에 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그냥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많이만 보시고 달달 외우실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 묻든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라는 걸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그냥 살짝 구경해 보셨어요. 그래서 자, 저런 문제를 내가 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학습 전략들을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별.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옆에 나침반을 하나 조그만하게 그냥 붙여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선택도 하셔야 되고 그때 진짜 방향을 잘 잡으시고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과목별도 알려드리고 시기별도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여러 갈래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계획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목별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은 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유특, 초특이시니까 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교직 논술. 교직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교직 논술은 제가 처음에 아까 우리 이제 배점은 20점이었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논리적인 글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인 글.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도 정말 개인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글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나는 글 쓰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안 되면 교직 논술을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작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사실 기초 소양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펜을 잡고 글을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은 거의 다 뭐 디지털이니까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글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것과 실제로 원고지에다가, 그러니까 원고지가 아니라 줄이 이제 있는 건데요. 답안지에다가 내가 여백에다가 펜을 잡고 글을 쓰는 거, 이게 다 진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에 대비해서는 처음부터 펜을 잡고 이제 종이에다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문장을 쓸 때 비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앞뒤 안 맞는 거, 주어 서술어 안 맞는 거, 문법 안 맞는 거, 맞춤법 틀리는 거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요즘 또 시대가 시대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취약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약에 그러시면은 너무 막 이제 의기소침하시거나 너무 자신만 있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가 지금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보완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막막하시면 뭐 사전을 찾아보신다던가 네이버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작문 능력에 대한 거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문장을 도대체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뭐 시중에 교직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것도 이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떠도는 것들은 또 맞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류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적절치 않은 것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판단해서 가려서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은데요. 만약에 그걸 좀 판단해서 가려서 보는 게 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 이제 글을 쓰는 장문 쓰는 거랑 관련해서 아주 잘 쓰여진 개론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수교육학 개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개론서. 잘 쓰여진 개론서. 그 중에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개론서는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학지사에서 나온 이소연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학지사. 이걸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책 자체 내용도 너무 알찰 뿐만 아니라 번역본이 아니라 글을 직접 다 이제 쓰신 거고요. 게다가 이제 강론도 여러분, 강론서, 개론서 같은 경우도 번역본은 진짜 좀 어색한 번역이 꽤 많은 그런 좀 이상한 데가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번역본이 아니라 직접 이제 저서 하신 것도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게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학지사 이소연 교수님 책,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장이 쉽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대체 글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이렇게 잘 쓰여진 개론서를 많이 읽으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필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기본적인 장문이 좀 부족하다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글 써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막 몰아치기 해서 벼락치기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투,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내가 말하는 이런 제스처도 그렇고요.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쓰는 습관이라던가 글자도 마찬가지, 글씨, 그 다음에 글투 이런 것들을 다 아니면 문장 자꾸 오류 쓰는 거 이런 것들 습관이 다 배워져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진짜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잘 안 고쳐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부터 먼저 꼭 점검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고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걸 꼭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도 제일 좋은 자료는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기출문제 다 있습니다. 원문이 PDF 파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뽑으시던가 아무튼 저장하시던가 하셔가지고 교직논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는 유특, 초특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교직논술도. 근데 공통일 때도 있었죠, 예전에는. 그런데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특 선생님들도 초특 거 보시고 왜냐면 이게 다 교차가 되기도 하고 다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특 선생님이 유특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초특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교직논술에서 물었으면 굳이 그걸 외우거나 뭐 써보거나 하진 않아도 되지만 형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 기출문제 받았다고 해서 막 완성된 글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개요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개요 짜기, 개요 세워보기. 개요라고 하는 거는 서론에 이제 글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써야지라는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연하게 그냥 아주 큼직큼직하게만 쓰는 것보다 여러분 개요를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개요만 봐도 이런 내용이 다 펼쳐지겠구나라는 게 거의 보일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만 이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개요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실제 시험에 가서도 빠르게 구체적인 개요 딱 세우고 그거 보면서 실수 없이 빠짐없이 쓰고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시면서 개요부터 세워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소에 공부할 때 특수교육학이나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나 법이나 교직 논술이랑 관련해서 논술이니까 여러분 아주 막 지엽적인 지식, 사실 이런 건 잘 묻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관련될 수 있는 주제가 뭐겠어요? 통합교육, 그 다음에 뭐 개별화 교육, 그 다음에 법이랑 관련된 몇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큰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공학, 평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제들이 다뤄지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직 논술 주제를 한번 쭉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특수교육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거 교직 논술 주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교직 논술 주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기억해두고 또는 정리해두고 내 견해라던가 내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게 지금 당장 막 그게 나와 안 나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런 걸 문득 차곡차곡 조금씩이라도 해두는 게 나중에 큰 나의 배경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답변도 더 폭넓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너무 무겁지 않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최근의 이슈라던가 그러니까 특수교육학이 요즘 어떻게 특수교육 분야가 요즘 어떤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늘 갖고 있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제 나는 교직 논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요거도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논술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편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이해력이라던가 그런 게 원래 좀 적성이 맞거나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특학 공부만 열심히 하고 논술은 그냥 정말 그냥 쓰시는 분들도 사실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19점, 막 19점 몇 이렇게 18, 19점 굉장히 점수도 잘 받으시고 그거는 이제 뭐 그분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이런 교직 논술이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아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거를 이제 쭉 정리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작문 연습하는 거에 이런 방법으로 요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 글을 쓰진 않더라도 이제 개요를 세우는 거를 요 기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논술을 정기적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벼락치기가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원래 글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늘 글을 정기적으로 쓰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답안 작성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60분 안에 쓰시는 거거든요. 60분 안에 글 하나를 완성해서 쓰는 게 평소에도 쉽지 않지만 시험장 가면은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기도 하고 긴장감도 너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직 논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숙지하시고 내가 교직 논술을 공부하는 건 이거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이 안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 많이 또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그럴 건데 진짜 이 교직 논술은 진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그냥 쫓아서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처럼 해야지 이렇게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교직 논술이랑 관련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 2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요 그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는 특수교육학, 이제 하나는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교직 논술 본 게 교직 논술이고 이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 구분해 놓은 거, 요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요게 이제 교육과정 A, B에 들어가는 과목들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교육과정 안에 이제 뭐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있고 이제 유치원 교육과정도 있고 초등교육과정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이랑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조금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접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아마 전공별로 있을 거예요.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훨씬 뭐 여기에 관련된 이론이 있기도 하고 뭐 많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설명해 드리는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 방법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는 설명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전공 부분 80점에 해당하는 그 문제 안에 다뤄지는 게 크게 둘로 구분하면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이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학습 전략을 다르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은 정말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투자하는 시간, 이 모든 게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수교육학은 여러분, 우리가 통합교육에서부터 개별화교육 등등등 보고 지적장애 뭐 이렇게 해서 지체중복장애까지 해서 그 해당하는 영역들을 모두 얘기하는 큰 학문의 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다 보셔야 돼요. 아주 방대하고 양도 많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깊게 봐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을 대비해서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바로 특수교육학이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기출문제 봤잖아요. 잘 이해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대화 내용이 주어지고 표가 주어지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다 달달 외우고 있는 말이고 달달 외우고 있는 용어인데 저 문제 상황이 뭘 말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되면 뭘 쓰라는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오류가 있다던가 뭐 오개념이 있다던가 뭐 그럴 게 많지 않은데 또 은근히 오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계시거든요. 그런 방향을 계속 갖고 가시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결국 이해가 기반이 된 그런 암기를 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답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별을 해놨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내가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뭐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들어갈 수 없고 그것까지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각자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건 안다, 알고 납득이 된다, 이해가 된다, 아니다라는 건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판단해 가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보고 다른 설명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한번 쭉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다 외워지지 않아요. 절대. 외울 게 얼마나 많고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다음에 보면 또 까먹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가 한번 이해를 한 부분이 인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이해를 다시 해야 되진 않아요. 이해는 한번 해두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기억에 안 남고 암기가 안 될 수는 있지만 한번 이해가 되지 않은 게 퇴행이 돼서 이해가 안 된 상태로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래 걸리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해서 좀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잘 차곡차곡 꼼꼼하게 이해를 해두면 다음에 다시 봤을 땐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해를 잘 해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100만큼이 있어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100만큼이 있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외우면 그냥 생으로 100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다 해두잖아요. 그러면은 암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도 내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왠지 단순 암기처럼 보이지만 그 뜻을 보고 의미를 보면서 이제 보잖아요.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암기하는 것들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해를 하는 과정이 좀 사람에 따라 빠를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포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잘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고 나면 그게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수교육학이에요. 특수교육학은 어떤 내용을 보든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건 여러분, 정리를 한다는 거는 자료 정리를 말합니다. 자료 정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지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해했다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자료 정리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든 뭐 서브를 만들든 어쨌든 나만의 방식으로 자료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자료 정리를 한다는 건 우리가 공부한 모든 걸 뭐 다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자료 정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자료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 정리도 여러분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제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내가 매번 자료 정리하고 막 타이핑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막 베껴쓰기만 하고 그렇지만 않으시다면,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 당시에는 또 지나가면 까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결국 남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상반기에는 특히 충분히 시간 가지시면서 남이 어디를 보고 있고 이런 건 진짜 1도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항상 언제부터 암기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것도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사람마다의 뭐 성향이나 학습 뭐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잘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해오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가 시작할 때쯤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외우셔도 진짜 충분해요. 그때 이미 계속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고 정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이론을 한번 보지만 이론을 볼 때만 이론을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보면서 또 이론 보게 되고 뭐 하면서 또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들도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하자. 완전 정확히 외우자. 요거는 이해 기반, 정리 기반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하반기부터 하셔도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은 그렇게 암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찾아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문제를 보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우리 기출문제 봤잖아요.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이냐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또 수월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걸 오랫동안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사실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찾으셔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봐도 맨날 엉뚱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답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다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서 적용을 한다는 건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묻는지, 문제 상황이 뭘 말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죠? A의 근거에서 뭐를 써라. 학생 특성의 근거에서 뭘 써라. 강점을 써라. 뭘 써라. 그래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해야 채점이 되겠죠? 근데 이 답안 작성도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답안 작성은 최대한 정말 깔끔하게 간결하게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쓰셔야 가장 이제 필요한 답을 쓸 수 있지 막 구구절절 뭐 이거 쓰면 이거도 막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튼 답안 작성도 말씀드리자면 긴데 답안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 간결하게 장황하지 않게 깔끔하게 쓰라는 것에 맞게 문제가 묻는 것에 맞게 쓰시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특학은 우리가 공부할 양도 많지만 접근을 하실 때 좀 생각하셔야 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학은 정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 이해하는 게 정말 그냥 이렇게 슉슉슉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인 거죠. 그리고 뭐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속도, 다른 사람이 하는 뭐 지금 3월이 됐는데 나는 아직도 이론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뭐 하는 것 같고 정말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 속도와 내 학습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보면서 이제 그것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하루하루 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답안 작성하자.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두시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 그럼 교육 과정은 제가 왜 따로 했느냐 여러분 보시면 바로 훨씬 심플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은 여러분 사실 제가 구조 파악, 암기, 답안 작성 이렇게 해놨는데요. 별을 보시면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2003학년도나 23학년도나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문제도 살짝
좀 대화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좀 잘 봐야 아 이걸 묻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일부 있긴 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 문제는 특학처럼 뭘 쓰라는 건지를 막 굉장히 적용력을 막 높게 요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 교육과정 문제는 법도 그렇고요. 교육과정 문제는 정말 암기를 그대로 잘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암기는 원문 그대로 용어라던가 이 암기는 원문 있죠. 교육과정 원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암기를 하고 답안 작성할 때도 원문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서술어 조금 바꾸고 이런 거는 의미의 변화가 없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뭐 사실 우리 한글이 조사 다르게 쓰면 의미 완전 달라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의미가 유지되는 선에서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봐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원문 그대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 초특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교육과정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무작정 또 그 글을 달달달달 막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제일 먼저 구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런 거구나. 총론은 이런 목차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강론에는 이런 과목이 있고 과목 안에서도 뭐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큰 틀과 구조를 파악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은 뭐 빈칸을 뚫어놓고 들어가는 말 채우면서 외워보고 빈칸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중요한 것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은 나중에 이제 뭐 수업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이 뭔지도 진짜 좀 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있죠. 이거는 아주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총론이라는 것과 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총론은 뭐냐면 이 교육과정이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이거든요. 이 교육과정을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과정에 대상은 누군지, 시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편성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에 따른 유의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인 어떤 이론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총론이고요. 강론은,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수, 사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구조를 파악하고 여기에서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기출은 이런 게 나왔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걸 그때부터는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치는 과정이에요.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거는 그냥 이제 처음에 구조를 파악한 다음부터는 진짜 단순 암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누가 지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반복을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진짜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정말 모두가 그래요. 정말 모두가 그렇고 지금 오늘 외운 거 내일 당연히 까먹어요. 내일 또 봐도 모레 또 까먹어요. 그냥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에 나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라고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냥 얘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짧게 그러니까 짧게 매일매일 조금씩, 짧게라는 건 이제 시간을 좀 짧게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 거고요.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교육과정은 여러분 다른 거 진짜 없어요. 반복. 여러분들 이 반복이 진짜 대단하고 무서운 게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게 진짜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매일 반복하는 과정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까먹고 열받고 이런 거 진짜 많으실 건데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건 이거다라는 걸 정리한 다음에는 교육과정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완전 다르죠?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도 사실은 이제 일부 문제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육과정 문제는 몇 년도 교육과정 어디에 있는 무엇을 어디에 근거해서 써라 이렇게 그 부분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목별 학습 전략으로 교직 논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특수교육학은 뭐가 중요한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OT하고 그럴 때는 사실 뭐 1월부터 10월까지 쭉 이렇게 해가지고 타임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늘 보다 보니까 사실 그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별 학습 전략이라는 거는 제가 시기별이라고 했으나 뭐 그냥 거의 대부분은 1월쯤 시작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쭉 1년 내내 하시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흐름.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1월부터 잘 안 하시고 3월부터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을 하시다가 상반기에는 그냥 좀 쉬다가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신 분들은 하반기에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정확하게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또는 다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있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이런 흐름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 학습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다르고 학습력도 다르고 반복의 횟수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내가 학습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컨디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흐름은 여러분 간단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의 비슷한 흐름이기도 한데요. 이게 가장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적용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해야 될까요? 기본 이론부터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잘 봐두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게 될 것과 가장 이제 흡사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근거였던 기출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뭐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이론을 할 때 하지 않았던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어떤 새로운 내용이라던가 최신의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옵션으로 심화이론 아니면은 내가 좀 보다 보니까 행동수정에서 실험 설계라는 게 있거든요. 단일 대상 연구. 그거는 기본 이론에도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지만 기출문제 보다 보니까 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난 좀 어렵다.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심화 주제로 정해놓고 한번 쭉 정리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본 이론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 중심으로 해서 이해해두고 정리하고 있죠. 그거는 무엇을 하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서 기본 이론 없이 볼 수가 없죠. 그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기본 이론은 기본 이론대로 같은 영역에 이제 진도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반복을 이제 어떻게든이라는 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반복을 하는 걸 계획 안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하나의 영역을 보는 게 일주일 내내 걸렸다. 그런데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5일이 되고 4일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생략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다 이제 해보실 수도 있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좀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싶다. 그런 문제풀이를 또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해도 하고 있고 뭐 다 되고 있는데 막상 답을 쓰려고 하면은 답을 잘 쓰지 못하고 답 쓸 때 스킬이 좀 부족하고 뭐 답을 쓸 때 뭐 요령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답안 작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공부한 걸 잘 깔끔하게 간결하게 써서 제출을 해야 그걸 가지고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잘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적절한 시점에 답안 작성 실제처럼 이제 모든 문제는 그렇게 써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기출문제가 워낙 많고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던가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든 뭐 강의를 통해서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나는 시험장에서의 긴장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하고 싶다. 실전 감각을 좀 기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이 이렇다. 그래서 그게 1월에 시작하는 것이든 2월에 시작하는 것이든 만약에 좀 늦게 시작했다면은 어떤 한 과정은 생략을 한다던가 더 빠르게 한다던가 집중적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별 계획을 작성할 때도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정말 그냥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늘 매년 모두에게 상담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과 그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저 A라는 친구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해서 저렇게 막 서브노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나랑은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이 대신 다 판단해 줄 수 없어요. 대신 다 선택하고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그거는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고민이 되고 하더라도 어렵고 고민이 되면 오래 고민하세요. 그러면서도 결국 나의 최선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요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은 여러분 1년을 많이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만약에 너무 어려우면 선배, 뭐 선생님들 아니면 저 물어보시면서 상담하시면서 계속 이제 수정해 가면서 더 이제 개선을 시켜나가면서 하시는 거고요.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냥 뭐 특수교육학 한 3월 중순까지 한번 보고 서브노트는 5월까지 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뜬구름 잡듯이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면은 실행이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크게 내가 1분기에는 뭘 할지 결정하고 월별 계획, 주별 계획, 매일매일 계획, 시간대별 계획을 세우셔서 체크하시는 것 자체가 자기 점검이 되고 또 강화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의 전략이나 계획, 누군가의 서브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최선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베끼지 말고 물론 좋아 보이는 방법은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정말 이제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쫓기지 말고 내 속도를 찾아서 내 속도에 맞게 성실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나에게 맞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조급해 하시거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전 기간 동안 시기별이니까요. 시작해서부터 시험 치는 당일까지 전 기간 동안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잡고 있으면서 반복하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기별 학습 전략 순서 흐름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문항별 유형, 문항 유형별 학습 전략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서답형이다. 그래서 서답형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평,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막 기입형 대비해서 오늘은 기입형 대비해서 공부하는 날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 다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기입형에 대비해서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조금 더 챙겨놔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기입형은 여러분 우리 아까 예시 문제로 봤었지만 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써라, 용어를 써라, 명칭을 써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은 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뭐 애매하게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출제자가 좀 이제 뭐 채점 요소 그 답안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허용해주는 범위를 넓게 하거나 하는 아주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이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정해진 그 용어를 써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보여주고 있는 용어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용어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입형은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학 공부하실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몇 교재에 있는 모든 말들을 정확하게 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용어. 그래서 핵심 용어, 핵심 명칭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거 그게 이제 기입형에 대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한두 문장으로 이유를 쓰세요. 틀린 거 고쳐서 뭐 쓰세요. 아니면은 뭐 장점 쓰세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서술형은 문제 상황을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협동학습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대항교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장점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무거나 쓴다고 해서 다 맞다고 절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문제 상황과 이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서술로. 그래서 제일 먼저 서술형을 잘 쓰려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진짜 그냥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러분들이 키워드 그러니까 좀 잘못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론을 정리할 때 키워드를 외워요. 그죠? 외우게 됩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교수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대안교수만 나오면 무조건 이 키워드 쓰면 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문제마다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거하라고 할 수도 있고 B 학생 근거하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핵심은 다 있죠. 하지만 해당하는 그 특정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문제의 답안의 키워드는 문제마다 있는 거예요. 문제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단편적으로 대안교수 뭐 장점 나오면 무조건 이 말 쓰면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그렇게 문제 접근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고 나오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을 막 열심히 쓰고 나왔죠. 그래서 다 맞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점수와는 정말 격차가 너무 크다던가 이런 경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 조건에 맞는 그 문제의 답안의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답안 작성. 서술형은 여러분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답을 쓸 때 막 욕심이 생겨요.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라도 쓰면은 채점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만 간결하게, 깔끔하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깔끔하게 쓰는 문장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쓰려면. 그래서 서술형, 사실 기입형은 답안 작성 연습할 게 없고요. 서술형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여러분 제가 아까 교직 논술 설명해 드렸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똑같은 형태니까. 그래서 문항 유형별로 내가 답안을 쓸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다르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특강 공부하실 때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과목별로, 시기별로, 문항 유형별로 학습 전략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은 자료 활용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지 이거대로 하세요라는 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으로 간단하게 해두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거, 특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은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뭘 할 수가 있냐면 서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브노트. 서브노트를 지금 제가 첫 번째 뭐예요? 수기로 하시는 거예요. 수기. 요건 이제 수기로 하시는 거, 손으로 쓰시는 거죠. 요즘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분들은 나는 무언가를 보면서 내가 손으로 쓰면서 그게 되게 공부가 되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건 뭘까요? 타이핑을 하시는 거죠. 타이핑을 하실 수 있어요. 서브노트를 할 때.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단권화라는 것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는 내가 손으로 수기를 하든 타이핑을 하든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본 이론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큰 구조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죠. 노트 만드는 거예요. 요약 노트 만드는 거고요. 단권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수험 교재, 기본 교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몇 교재다. 그러면은 몇 교재 안에 내가 이 몇 교재 하나를 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이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안에다가 기출문제에 대한 뭐도 정리하고 해서 그냥 그 한 권의 모든 자료를 총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넘겨보시면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단권화를 하는 거는 조금 책 자체를 이제 보다 보면 약간 체계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단권화와 함께 동시에 나만의 마인드맵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인드맵. 근데 이제 마인드맵은 제가 뭐 맥가이드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마인드맵 교재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만드는 구조를 또 하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서 그 구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마인드맵이 그냥 목차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마인드맵을 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약간의 이제 키워드가 있는 그런 마인드맵을 이제 펼쳐놓고 정리하면서 단권화 되어 있는 걸 계속 보시면은 이제 구조 안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저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지금 한번 정리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리하는 자료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되는 자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활용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시다 보면 내가 막상 타이핑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죠? 그럼 빨리 접으세요.
빨리 접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해보시면 돼요. 그게 너무 잦아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그 아닌 것 같은 걸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빠르게 바꿔서 개선해 가면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셔서 자료 활용을 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 스터디. 스터디는 여러분 뭐 아주 많은 스터디를 하시죠?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뭐 공부 그냥 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공유하기도 하고 뭐 전공 상관없이 아주 정말 많은 스터디가 있을 수 있고 한데요. 그냥 이제 그건 이제 각자 선택하시는 거고요. 스터디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합격한 선생님들이 이 스터디 했다고 해서 다 해야 되나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차에서부터 심지어는 2차에서도 거의 대부분 2차에서는 스터디를 하시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2차 끝까지 최종 합격할 때까지 단 한 번의 스터디를 하지 않고도 합격하시는 분이 계세요. 매년 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스터디도 나에게 맞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 이건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해서 좀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뭔가 내가 공부하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내가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무언가에 대해서든 일상에 대해서든 스케줄에 대해서든 공부 내용에 대해서든 필요한 게 있으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잘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스터디도 여러분 스터디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걸로 감정 소모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만약에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빨리 접어버리세요. 빨리 이렇게 해결해 버리고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현장에서 만나실 선생님들이니까 잘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면서 서로 잘 하시되 스터디를 하실 때는 끌려가시면 안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분명하고 그걸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는 것과 내 공부를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터디를 하면서도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막 너무 잘 맞고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할 때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스터디는 서로 점검하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내가 혼자 막 공부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라는 시간이 내가 막 순수한 공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스터디와 나의 학습 시간을 좀 구분해서 내가 스터디를 통해서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와 관련해서 나 스스로는 이런 걸 해야지라는 걸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끌려가지 마셔야 되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니고 선택, 주도적으로 하자.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쭉 뭐 대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서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시작하시면서 이제 어느 날 딱 보면 하반기 되어 있고 어느 날 딱 보면 시험 직전 날이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간은 빠른데 또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어려움도 생기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이 있을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가져가자. 그래야 된다라는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필수 요건 첫 번째는 뭐냐? 뚜렷하게 나의 목표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특수교육과 졸업했으니까 나 시험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뚜렷하게 나는 올해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또 말씀드리죠. 자기 주도적이셔야 해요.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뭐 나의 일상, 나의 뭐 방법 모든 건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하시고 점검하시고 고치시고 하시는 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일상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년 저 정말 이제 많이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방식이 달라요. 사람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정말 공통적인 건 자기 주도적이고요. 막 주변에서 막 들려오는 소문이라던가 막 이런 거에 막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성실하고 꾸준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셨고 올인을 하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공부해 두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놓고 규칙적인 일상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적이고 단순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공부에 있어서는 나한테 자신감을 주는 그런 과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날은 이랬다가 슬럼프 빠졌다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러다 보면은 자신감이 잃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처음에 습관을 잡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 과정을 하겠다라고 단순한 일정을 짜시고 그걸 조금만 반복을 해서 루틴을 만들어 버리시면 그거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걸 차곡차곡 하루하루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체력적으로 나중에 힘들어지거나 어디가 아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이 힘들면 여러분 집중도 진짜 안 되거든요. 질 높은 집중의 상태로 끝까지 가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력 관리, 긍정적인 마인드 관리 이런 것들도 정말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시작해서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계획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성공적인 수험생활 팁 이런 것들도 이제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포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나를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자기주도적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공부를 쭉 하시면 여러분 모두 잘 성공적으로 수험 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정말 그렇습니다. 운이 있어요. 진짜 운이 있는데요. 운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가끔은 진짜 저렇게 진짜 저 사람 운만 좋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아주 가끔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들은 보면 그동안 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운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이라는 게 분명히 운이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운도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운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여기 한 번씩 나중에 읽어봐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가 간단하게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대비하실 수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잘 보시고 내가 어떤 걸 좀 참고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정말 잘 체계적으로 방향을 잘 잡으셔서 계획을 하셔서 모두 최종 합격을 25학년도에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강 신청이라던가 교재라던가 강의 관련해서는 방문각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카페 카톡 아이디도 제가 여기다가 표기해놨고요.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제가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차차 조금씩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관련된 문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고득점 합격 전략 유특, 초특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안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